네, 2024년 6월 18일 아침 이정훈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노이로 날아가서 베트남을 방문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선 방송에서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면 1995년 무력화됐던 북러 우호 조약을 복원할 것이다. 북러 우호 조약에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북소 우호 조약이죠. 1991년 소련이 무너질 때까지 북한하고 소련은 북소 우호 조약을 맺었었는데 그 중에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북소 우호 조약을 1995년 소련이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걸로 파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지냈고 그 직전에는 안기 부장을 지냈던 권영애 장관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권영애 장관은 국방부 장관을 할 때부터 해군 대령으로 러시아 무관으로 가 있던 윤종구 씨한테 밀명을 내리죠. 그때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990년 고르바초프가 대한민국을 방문하면서 대한민국하고 소련은 수교를 합니다. 그 수교의 대가로 우리가 30억 달러의 차관을 소련에 제공하기로 합니다. 그 차관을 한 10억 달러 정도 제공했을 때 1991년 12월에 소련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소련 차관이 중단되고 소련이 쪼개지면서 거기가 12개의 나라로 돼 있었던가요? 러시아 등 그 모든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가 소련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근데 러시아의 경제가 워낙 엉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로 소련하고 약속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차관을 제공하지 않죠.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가 소련의 국제적 지위를 다 이어받겠다라고 해서 소련이 유엔 안보리의 상위 미사국이었죠. 그 지위를 러시아가 이어받고 과거 소련이 맺었던 조약을 러시아가 이어받습니다. 때문에 북한하고 소련이 맺었던 북소 우호 조약,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있는 그 조약을 러시아가 이어받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세월이 흘러갔고 92년, 3년, 4년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준 차관을 어쨌든 이자라도 갚아야 되는데 러시아가 갚지 못하죠. 그러할 때 권영애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 무관으로 가 있던 윤종구 해군 대령한테 밀명을 내립니다. 이 윤종구 대령은 상당히 흥미로운 분인데요. 여러분들 한때 그건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다. 한 20년 전쯤에 대한민국 해군 대령의 아들하고 지금 푸틴은 이혼을 했죠. 푸틴의 딸하고 연애를 한다라는 기사가 대한민국 언론에 나와서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그 푸틴의 딸과 연애를 했다는 젊은이의 아버지가 바로 이 윤종구 당시 러시아 해군 대령 무관으로 가 있던 윤종구 씨 아들이 둘이 연애를 했었습니다.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윤종구 씨가 받은 밀명이 뭐냐 하면은 그때 대한민국은 러시아가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그러면 니네 갖고 있는 무기를 우리한테 좀 제공하자. 또 러시아도 그럴 의사가 있었고 그때 우리가 갖고 온 러시아 무기 중에 이스칸데르가 있습니다. 이스칸데르는 소련의 지위를 러시아가 이었다 그랬죠. 소련은 미국하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ICBM, 그러니까 가장 장거리 날아가는 ICBM하고 그다음에 비행기에서 비행기 투하 폭탄을 제외하고는 그 두 군데에만 핵탄두를 달고 그다음에 중거리 그 중간에 있는 미사일은 핵탄두를 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련하고 미국은 그 중거리 미사일들에는 다 핵탄두를 달지 못하고 그 다음에 두 나라는 ICBM은 원래 수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거리 미사일, 그 다음에 준중거리 미사일도 제조를 하지 않았죠. 그들은 단거리 미사일만 갖게 됐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 현무처럼 짧은 거리를 날아가는 건데 단거리를 날아가는 미국의 대표적인 미사일이 에이타킴스입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소련의 미사일이 이스칸데르였어요. 근데 미국은 당시 이 에이타킴스 미사일을 잘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수출해갖고 우리 대한민국도 갖고 있죠. 그런데 기술은 주지 않아요. 근데 소련이 그때 굉장히 러시아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이스칸데르 기술을 수출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도입해가지고 지금 현무 4, 현무 2B를 만들게 되죠. 2B부터 지금 현무 4를 만듭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특징은 발사가 쭉 돼서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다가 우리 왜 호숫가에 가서 돌을 옆으로 쫙 당기면 수면에 탁 뛰었다가 다시 탁 튀죠. 물수제비 뜨죠. 그것처럼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떨어지다가 다시 점핑을 합니다. 호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밑에서 사드나 패트리어트나 이런 걸로 쏘기 좀 불편하죠. 그렇게 해서 또 더 멀리 날아가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무 2B부터는 이스칸데르의 이 호핑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토대로 현무 2B를 만들고 현무 3는 참고로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전혀 성질이 다른 미사일이고 그 다음에 현무 4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현무 4는 이스칸데르 기술을 토대로 거의 준중거리로 만든 거고 최근에는 ICBM급 핵탄두를 올리지 못해서 그렇지 ICBM급 탄도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독립한 러시아가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기네 군사기술을 수출하는 건데 했을 때 우리가 이스칸데르를 도입해서 현무 현대화를 했다. 그 외에도 지금 한국이 자랑하는 미사일 잡는 미사일이 천궁입니다. 천궁. 러시아가 원래 미사일 잡는 미사일,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같은 게 S-300입니다. S-300이 최근 S-400으로 이제 더 성능 개량이 됐는데 이 S-300도 수출을 했죠. 이거는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수출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소련도 과거에 수출했던 겁니다. 미국은 패트리어트를 수출했죠. 우리가 도입했었죠. 근데 기술은 안 주는데 이 러시아한테 S-300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천궁, 지금 미사일 잡는 미사일, 사우디, 지금 어디 수출했죠? UAE 수출했던 이 천궁 시리즈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러시아 기술을 많이 받아갖고 러시아가 당시 미국 다음으로 군사 기술이 좋다고 했으니까 이 장비 현대화를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K2 전차가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나 영국의 챌린저 전차, 독일의 레오파트는 좋아요. 좋은데 이게 너무 무겁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다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여름이 다가오면 겨울이 끝나고 여름이 다가오면 뻘이 됩니다. 거기는 강이 별로 없어서 겨울에 내렸던 눈하고 얼음이 녹으면 그냥 뻘이 되는데 이 무거운 전차가 거기서 깔아앉아 버려요. 전진을 못 하는데 우리는 좀 가벼워서 오히려 작전이 잘 됩니다. 그래서 K2가 지금 동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K2 전차 우리 그전엔 88 전차였죠.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K2를 만드는데도 러시아의 기술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차관을 갚지 못해서 걔네가 국방 기술을 수출하거나 무기를 주는 우리가 갖고 오는 사업을 불곰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불곰 사업을 김영삼 정부 때 많이 펼쳐서 러시아 무기를 많이 갖고 오죠. 이거를 이제 딱 지적합니다. 누가? 권영애 국방부 장관이. 누구한테? 윤종구 러시아 무관인 해군 대령한테. 무슨 지시를 하느냐? 국가와 국가 간에는 가장 가까운 게 두 나라가 합병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군사 동맹을 맺는 겁니다. 동맹을 맺으면 서로 귀중한 정보를 나눠 가지면서 공동을 적을 향해서 싸우게 되는 가장 친한 나라가 되죠. 그 다음이 뭐냐? 서로 군사 무기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절대로 적국하거나 미래의 적국한테는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북한하고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있는 조소 우호 조약을 러시아가 이어받아서 유지하고 있었고 대한민국한테는 자기네 무기를 불검 사업에 의해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권 장관은 이걸 얘기하면서 이거는 모순이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는 그럼 자동 개입해서 니네 무기를 공급해준 대한민국하고 싸울래?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한국의 자본을 필요로 하니까 북한하고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있는 조약을 파기해라. 그게 옳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게 합니다. 그걸 윤정구 무관이 잘 수행해냈죠. 여러분들 참고로 이 중요한 외교는 국방부가 합니다.
외교부가 주로 외교하는 것 같지만은 국방부가 상당히 많은 외교를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더 중요한 외교를 하고요. 그 2차 대전을 일어났을 때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일본이 삼국 동맹을 맺어갖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 동맹을 세 나라의 외교부가 한 게 아니에요. 세계부의 세 나라의 국방부 산하에 있는 무관들이 무관부가 한 겁니다. 예. 이 외교의 핵심은 국방이기 때문에 국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러시아가 고민을 하다가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조약은 수명이 있죠. 언제까지 유지한다. 그 다음에 재연장할지는 그때 검토한다라고 돼 있는데 95년 이게 그 기간이 오니까 러시아 측이 이 조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파기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북한은 자동 군사 개입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5년이 지난 2000년에 러시아가 북한하고 다시 우호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에는 자동 군사 개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왔죠. 그런 상태에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그 전부터 러시아는 2012년부터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점령을 하죠. 그게 러시아 군을 보내서 한 게 아니라 크림반도에는 원래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았어요. 그 주민들한테 몰래 무기를 공급해서 그 주민들이 게릴라 활동을 해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쫓아내고 스스로 독립을 선언했죠. 그리고 자기네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러시아의 일부가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러시아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런 러시아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크림반도는 이미 먹었고 우크라이나의 동쪽을 돈바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쪽에 두 개의 주가 있는데 그 주에서 또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아갖고 그 사람들한테 무기를 몰래 공급하죠. 그래서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그걸 우크라이나 군대가 잘 못 제압해요. 그래서 둘이 싸움이 되니까 러시아가 이 두 개가 싸우는 건 문제가 있다 하면서 유엔 평화유지군처럼 유엔이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유엔은 빠지고 이 평화 두 세력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자기네가 특별 군사작전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항복시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우크라이나 저항이 거세갖고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했으면 빨리 두 지역을 독립시키고 전쟁 끝!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도 일종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실패를 하고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돈바스에 있는 두 개 주는 독립을 선언했고 그리고 독립 이후에 러시아의 편입, 합병을 선언해가지고 러시아의 영토가 러시아 법으로는 돼 있고 국제사회는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해서 크림반도 점령했을 때부터 굉장히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고 러시아 물품을 못 사게 했죠. 나토나 대한민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다 그걸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은 그걸 지키지 않죠. 자기는 이 전쟁과 상관없다고 하면서 러시아는 지금 세계 2위의 산유국인데 러시아는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만들기 위해서 석유를 헐값에 팔아요. 전쟁 나면서 세계 석유값이 지금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헐값에 파는데 그 석유를 사가지고 지금 띵까띵까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아주 치사하게 인도가 중국하고 라이벌이라서 미국, 일본, 호주와 한꺼에 쿼드를 맺어가지고 중국을 봉쇄하자라는 데는 동의했는데 전통적으로 그 나라는 동맹을 맺지 않겠다는 비동맹 노선을 유지해왔죠. 그래서 소련하고도 관계가 좋아갖고 소련으로부터 지금 석유를 싸게 사가지고 띵까띵까 잘 놀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석유를 안 사주죠. 일본도. 우린 비싼 중동 석유를 사니까 지금 헉헉대는 거고요. 그게 모든 나토 국가하고 미국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경제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 석유를 안 사주는데 러시아는 그걸 싸게 팝니다. 싸게 파는 게 그 득을 보는 게 지금 중국, 인도 이런 나라, 북한도 그런 게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무기를 자기네 스스로 만들 돈도 딸리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무기 부속품도 부족해졌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의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 재고량이 많은 나라가 중국이 많을 겁니다. 근데 중국은 약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중국도 지금 러시아의 무기를 많이 수출합니다. 근데 비교적 비전투 무기, 비살상 무기 위주로 하는데 북한은 워낙 지금 유엔 제재, 걔네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때문에 어려우니까 러시아에 자기네 갖고 있던 재고 무기를 대거 수출하기 시작했죠. 그 전환점이 작년 9월에 있었던 김정은의 시베리아 방문이었습니다. 그때 푸틴을 만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게 되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크게 압박하는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북한이 작년 올해 들어 동서해로 굉장히 미사일을 많이 쐈는데 그거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어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러시아가 자기네 기술을 주면 그 기술을 채용해서 시험 발사를 해본 겁니다. 그 성능 개량이 되면은 그걸 자국 북한군에도 공급하고 그걸 러시아에 제공해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러시아의 북한산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말씀드렸는데 1990년대 러시아는 그걸 우리한테 수출해서 우리가 현무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을 줬는데 2020년대에는 거꾸로 북한에 제공하게 돼서 북한도 지금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만들었죠. 러시아는 지금 한국과 북한에 같은 기술을 시간을 두고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제 미사일이 사용됐다, 북한제 탄약이 사용됐는데 그게 워낙 불발탄이 많다. 북한은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에서 무기 재고가 제일 많은 곳은 북한이고 미국이고요. 두 번째가 러시아, 중국, 세 번째가 남북한일 겁니다. 우리도 굉장히 많은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기를 잘 관리해요. 무기를 관리하려면 이게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항원 항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민군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비가 오면 덜어 이 탄약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 그래서 비가 그치우면 꺼내다가 말리는 게 우리 위성으로 촬영도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러시아군에 가서 그런지 불발탄이 많고 그래서 애를 먹었다 그러죠. 그러면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발탄이라도 그 중에 제대로 간 게 터지면 살상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불만을 표현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국도 전투용 무기를 공급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은 우리가 제공하지 않고 있죠. 자, 그렇게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진 상태에서 이번에 푸틴이 오늘 평양을 방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있겠느냐?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넣는 식으로 북러 우호 조약을 개정하지 않겠느냐? 즉 두 나라가 상호방위 조약을 맺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는 무기를 북한은 철도가 우리랑 똑같은 표준계고요. 러시아의 철도는 그거보다 한 15cm 더 넓은 광계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열차가 바로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를 달릴 수가 없어요. 밑에 이제 바퀴를 옮겨 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로 가는데 지금 나진항에서 6,000여 개의 컨테이너가 아적됐다가 그게 러시아의 마리아 등 세 척의 배가 와가지고 싣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갔는데 블라디보스톡 동쪽에 포치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거기에 두나이라고 하는 비밀 항구가 있습니다. 두나이는 지도에 안 나오는 건데 그게 러시아 극동함대의 실제 기지입니다. 군사항구입니다. 그게 군사항구로 이 배들이 들어가서 짐을 내리면 두나이 항까지 시베리아 철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걸 싣고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무기를 배달하는 거죠. 지금 그 배들이 다닐 때 모든 배들은 자기 위치를 나타내는 전파를 발산합니다. 그래야만 그 배가 지나갈 때 옆에 있는 나라들은 적국의 배인지 아닌지 민간 배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적국의 배면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기 위치를 발산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 배가 사고가 나서 꼬르륵 했을 때 자기 위치를 알려주고 있어야 누가 구해주지 않습니까? 자기 위치 발신을 하는데 요 러시아 배들은 그 발신 장치를 다 끄고 아무 통신도 하지 않으면서 몰래 운항을 하면서 무기를 날랐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을 때 저 배들을 한미군이 격침시켜야 된다는 역천하는 작전을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러시아도 겁을 내고 북한도 겁을 내는데 그걸 아무도 하지 않았죠. 그 덕분에 북한은 2016년 이후 그 다음에 코로나가 창궐 해서 경제가 더 나빠졌죠. 2016년은 북한을 향한 세계적인 제재가 강화된 시기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2016년 이후 최대의 호황을 맞았습니다. 러시아는 그 대가로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석유를 공급하지 말자고 유엔 안보리가 결의했는데 석유도 공급해주고 뭐도 주고 돈도 주고 해갖고 북한이 굉장히 경기가 좋아요. 그 북한하고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를 미국도 우리도 막지 않았습니다. 동해는 잠수함 작전하기 아주 좋은 곳인데 안 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갔지만 살상 무기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거듭해서 밝혔었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있는 식으로 우호 조약을 개정하게 되면 이제 더 마음 놓고 무기를 가져가게 되죠. 왜? 그 배를 누군가 공격하게 되면 러시아가 북한이 합세해서 대항하니까 혼자 싸울 때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그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은 북한의 젊은이들이 군복을 입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전에 대한민국 국군이 가서 싸운 게 한무이 상호 방위 조약을 근거로 미국이 싸우니까 한국이 참전해 준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푸틴의 평양 방문을 경고한다. 근데 경고한다고 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전원 복구 사업을 할 때 한국의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때 니들이 지원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참 그거는 외교관 출신으로서 한 약한 말이고요. 전원 복구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죠. 전범국인 어떻게 러시아를 도와줍니까? 그런 경고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평양을 방문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게 전투용 무기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지금 나토 국가들은 영국도 챌린저 미사일 뭐 그런 무기를 제공하고 프랑스도 미티어라든지 다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자기는 미라주 전투기도 제공하겠다 그랬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 국가들은 나토 국가들은 지원하는데 지금 동북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하고 일본은 지원하지 않고 있죠. 일본은 아직 자기네 법에 따라서 무기를 수출하는 게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가능한 나라고 대만은 나토 국가들하고 국교를 안 맺고 있어서 좀 어정쩡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나토 국가들과 같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경고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아주 비겁하게도 지난번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인 선교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는데 그 사람의 구금을 또 3개월 연장했습니다. 딱 북한처럼 북한도 무슨 우리 쪽 할 때 우리나라 사람 하나 구금해놓고 그래놓고 뭐 협박을 하죠. 똑같아요. 저는 서울에 있는 주한 러시아 대사 추방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러시아 그리고 북한하고 일전을 할 수 있다는 사인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그럼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는 뭔가 하면은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을 동북아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 인해서 미국 등 서방 세계를 압박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오히려 그래 한번 붙자라고 나가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양면 전쟁,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스트레스가 되죠. 북한도 돈 버는 건 좋은데 돈 벌려면 전쟁 나지 말아야 되는데 전쟁 나면 부담이 되죠.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전쟁은 쉽게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좀 더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할 때 많은 비용을 쓰고 방어작전을 해야 되니까 또 그걸 우리가 방해작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서 국제정치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저는 윤 대통령이 동북아시아에서 한 번 더 통일이란 걸 염두에 둔다면 이번에 과감하게 우크라이나의 무기 수출을 대응 전략으로 내세우고 북한하고 러시아의 무기 커넥션을 방해하는 군사작전을 미국과 같이 해라. 네. 그렇게 해서 동북아의 역사를 파도치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럼 뭐 핵전쟁 하겠다고 떠들겠지만 핵전쟁 하면 하는 거지 뭐. 생각보다 전쟁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똥풍선 보내면서 우리한테 길을 꺾었는데 똥풍선을 압도하는 달러 풍선, USB 풍선, 지금부터 동남풍이 불고 태풍이 오는 시절이잖아요. 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무지하게 투하하면서 그 이외에 다른 것도 투하하면서 북한에서 민중혁명 그리고 인민군에서 인민군 지금까지 우리는 인민군 고급 장교를 대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걔네들은 워낙 공산화가 돼서 안 되는데 인민군 하급 전사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장교 군관들을 사살하고 일어나는 이모군란 같은 게 일어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은 통일로 위기를 거쳐서 통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푸틴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큰 빅 피처, 큰 그림을 그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